오늘도 놓치지 말고 꼭 알아야 할 뉴스들 준비했습니다. 스픽스가 콕 집어준 뉴스, 스콕스. 전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제 앞에 김민하 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 홍길동 장마란 얘기 보셨죠? 신문을 읽다가. 뭐라고요? 홍길동 장마. 홍길동 장마. 네. 네. 못 봤습니다, 저는. 못 봤어요? 네. 요즘 비가 오는데 홍길동처럼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한다고 이게 장마가 시작이 됐는데 잠깐 뭐 비가 또 쏟아지다가 이게 도대체 예보를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장마가 시작은 됐는데 비가 쭉 내리는 게 아니라 시간별로 몇 시까지 내린다고 했다가 또 안 내리기도 하고 또 한 밤 되면 갑자기 또 비가 확 쏟아져가지고 아침 보면 비가 많이 왔네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뭐 전북 북부하고 경북 북부 지역에 굉장히 비가 많이 내릴 거다 이런 예보까지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보니까 아까 보니까는 경북 지역의 경우에는 뭐 경보까지 내렸더라고요. 호우경보. 그렇죠. 예. 그래서 실제로 피해가 좀 발생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걱정스러운 상황이기도 한데 난 김민하 평론가가 제일 걱정돼. 제가요? 예. 근데 기상청이 예보를 하는 것도 사실 어렵고 힘들겠죠. 이런 상황. 그럼요. 지금은 예보가 맞기가 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기후 변화나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기후 환경 자체가 달라져서 거의 스콜성 집중호우 이런 것들이 이제 장마를 이루는 어떤 주요한 이제 그 비가 된 것 같고 네.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이제 기후가 다 달라져서 다들 고생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걸 보면 앞으로도 살아남기는 참 쉽지 않을 것 같다. 살아남기 쉽지 않다. 이 지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러지 않아도 살아남기 힘든데 기후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뭐 이런 세상에 살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저희가 얘기 안 하고 있는 사이에 780분 넘게 구독자님들이 들어와 계시는데요. 오늘도 역시 늘 들어와 주시는 구독자님들이 출석 체크를 맨 처음에 해주셨어요. 이선영님께서 제일 먼저 들어와 주셨고요. 민주샘님, 민주잼님, 그다음에 지니77님, 네, 뽕뽀미님, 윤무식님, 백송이님, 김정숙님, 린주님, 줄리아님, 장성기님, 그래서 제이님, 이렇게 쭉 구독자님들께서 지금 그 문자도 보내주고 계시고 또 그 구독자님들 사이에서도 서로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에는 매일 들어오신 분들이 먼저 들어와 계시니까요. 반갑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요. 그 얘기하고 있는 사이에 900분 넘게 지금 구독자님들이 늘어주셨습니다. 늘 감사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얘기를 좀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앞서 우리가 뭐 기상 얘기도 했지만 오늘은 이게 뭐지? 비 많이 내려서 진흙탕이 생겼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진흙탕이라고 하는 새 키워드를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먼저 신문 1면부터 쭉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1면 보여주십시오. 진흙탕이 나왔네요. 연판장 또 등장. 진흙탕 여전대. 자, 그 다음에 한국일보요. 또 진흙탕이 나왔네요. 거의 비슷하죠? 제목의 취지는. 그리고 경향신문요. 또 나왔어요. 진흙탕이. 그리고 한겨레신문 1면. 이게 다 뭐 그냥 진흙탕 투성인데요. 이게 뭡니까? 이게. 네. 아니 그러니까 비 내려가지고 흙탕물이 돼서 홍수가 쏟아진 것도 아니고 지금 여당 그러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여당 전당대회에서 지금 진흙탕 선거가 치러지고 있다. 이거 신문이 일면으로 뽑는다. 이것만 봐도 지금 집권 여당의 상황이 어떤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진흙도 뭐 진흙의 어떤 진흙의 수준과 질이 있지 않습니까? 진흙의 수준과 질이 있어. 네, 그게 뭐 서로 막 이렇게 과격하게 싸우고 있다. 뭐 싸우고 있는 상황이다. 네. 뭐 그래도 아마 진흙탕이라고 할 건데 그 소재가 무슨 뭐 김건희 영부인의 무슨 뭐 무훈자 뭐 이런 걸 가지고 싸우고 네. 그런 걸 또 평론을 해야 된다. 그 평론가는 좀 슬퍼지죠. 이게 뭐냐 이게 여당이. 우리가 미꾸라지가 누군지 오늘 추정해 볼까? 흙탕물을 낸. 근데 뭐 기사를 잘 보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흙탕물을 만들어낸 미꾸라지가 누군지도 한번 좀 오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동아일보 일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머지 신문에서는 진흙탕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여기는 한 발 더 나간 것 같은 제목이에요.
자, 윤한 3차 충돌, 김 여사 문자 내전. 이 내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3차 충돌. 어. 네. 3차 대전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의미로만 보면은 진흙탕이라고 하는 건 좀 더 뭐랄까 약간 그 떨어져서 좀 인상을 찌푸리면서 쓰는 표현 정도? 그런 느낌인데 내전은 뭐 한판 우리 네 죽고 나 죽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진흙탕 하면 어쨌든 그거는 이 전당대회에서 후보들이 벌이는 일이 진흙탕 아닙니까? 네. 그게. 아, 그렇죠. 후보들이 막 이렇게 진흙탕에서 싸우는 게 그거 진흙탕 전대인데 네. 지금 이건 윤한 3차 그렇지. 충돌이고 그게 내전의 본질이라고 지금 대통령하고 여당 그렇죠. 대표 후보가 지금 싸우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아일보의 제목은 그거기 때문에 좀 더 심각한 상황이죠, 이게. 그러면 동아일보가 얼마나 심각하게 보도했는지 동아일보를 시작으로 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려볼까요? 자, 일면 내용 저희가 얘기를 조금 정리를 해드리고 그러면 그 다음에 3면으로 넘어가면 어떨까 싶은데요. 일단 동아일보 일면 기사가 한동훈 후보가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으로 충돌하고 있다. 3차 윤핵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뭐 상대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고요. 그러니까 40총선 국면이던 지난 1월 명품백 이 수수 의혹 그리고 3월에는 이종석 황상무 문자 해법을 둘러싼 1, 2차 충돌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번 전대 김건희 여사 문자 문제가 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당내에선 두 사람 관계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후보가 어제 입장을 밝혔는데요. 엊그제 입장을 밝혔죠.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문자 논란이 벌어진 것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노골적으로 내가 대표가 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내게 타격을 입히고 상처를 주고 반대 선동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행태, 이런 식으로 전당대회에 개입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러면서 동아일보는 이게 대통령실을 겨냥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다른 데는 조금 톤이 달랐거든요. 한 위원장은 또 당시 대통령실은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었다며 사과가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던 내게 사과하지 않은 책임을 뒤집어 씌운다면 사람들이 동의하겠느냐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친한계 의원은 윤 대통령이 의원들을 만날 때마다 한 위원장이 김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는 이야기를 해온 것을 안다.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입장을 바로 냈는데요. 전당대 선거 과정에서 일체의 개입과 관여를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런 입장을 냈다고 하는데 고위 관계자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각 후보나 운동원들이 대통령실을 선거에 끌어들이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길 각별히 당부한다. 대통령실은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전당대회 결과로 나타나는 당원과 국민들의 명령에 충실하게 따를 것이다. 라고 덧붙였답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전대 개입, 당무 개입 등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한 후보에게 불쾌할 수밖에 없다. 다른 후보들이 가세했다는 얘기는 뭐 저희가 생략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대통령실과 한 후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했다. 이런 걸 동아일보 일면에 전하고 있는데요. 한 중진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왜 이렇게 내전을 더티하게 해서 국민들을 짜증나고 화나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동아일보 3면은요. 일면의 확장판 느낌이에요. 더 선명하게 양쪽의 입장을 전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이게 제일 모든 신문을 통틀어서 제일 확실하고 선명하게 입장을 밝힌 거를 일면 제목, 3면 제목으로 뽑은 겁니다. 제목이요. 한동훈 측 누가 죽는지 보자. 대통령실 멋대로 얘기 말라. 이 죽기 살기 싸움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렇죠. 네가 죽는지 내가 죽는지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건데 집권여당 당대표 후보와 대통령이 네가 죽는지 내가 죽는지 해보자 이런 식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걸 뭐 재밌다고 해야 할지 이거 재밌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한심하다고 해야 할지 헛웃음이 나오지. 황당해가지고. 안타깝다고 해야 할지 황당하다고 해야 할지 네. 뭐 할 말을 이렇게 만드는 일인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따옴표가 나오고 누가 네. 죽는지 보자. V1, V2가 문자 공개를 오케이 했다면 선을 넘은 것이다. 이게 이제 한동훈 후보 측 국회의원이 했다는 말이고 네. 또 윤 대통령이나 김 여사 혹은 대통령실 누구라도 이 문자 논란에 관여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멋대로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이렇게 완전히 이제 대통령하고 한동훈 전 위원장 측하고 정면 충돌이다. 이 구도로 이제 기사를 쓰고 있는 것인데
이번에 3차 유난 충돌이 총선 기간에 벌어진 1, 2차 충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기사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걸 근거로 해서 윤 대통령과 한 후보의 관계는 전당대회 결과와 상관없이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라는 평가도 나온다라는 게 동아일보의 관측인데,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이 김건희 여사 문자 공개 경위를 두고 네. 이것은 한동훈 이지매다. 대통령실이 너무 대놓고 전당대회에 개입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한동훈 후보 측의 캠프 핵심 관계자가 동아일보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문자 공개 과정을 보면은 누구나 김건희 여사 측에서 흘렸다고 보지 않겠느냐. 이거는 자승자박이다. 오히려 김건희 여사 치부를 드러내서 좌파의 공세에 노출시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네. 한 재선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윤 대통령도 한 후보가 김 여사 문자에 답장하지 않는다고 의원들에게 말한 적이 있다. 이게 일면 기사에서도 나온 네, 얘기죠. 맞아요. 예. 누가 간 크게 대통령실과 교감 없이 영부인 문자를 공개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통령도 이 얘기를 주변에 하고 다녔다. 그동안에. 이 동아일보 기사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 김건희 여사가 총선 당시에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사과 의향이 있다라는 얘기는 사실 1월 달에도 일부 종편 등을 통해서 보도가 나온 바가 있었어요. TV조선. 그렇죠. 예. 근데 뭐 문자 메시지가 한동훈 위원장한테 보내졌다라든지 이런 대목은 없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얘기를 막 한다, 이런 얘기가 있다라는 건 보도가 됐었는데, 네. 그럼 그때는 그 얘기를 누가 했겠습니까? 또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한동훈 괘씸하다라는 어떤 맥락에서 그러면 하고 다녔다라는 얘기를 충분히 유추 가능한 거잖아요. 기사까지 엮어서 보면은. 그렇죠. 그때부터 1월부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동아일보 기사는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하고 한동훈 전 위원장과의 충돌이다라고 보는 거고, 대통령실에서도 한동훈 후보를 향한 불쾌감이 감지가 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전대 개입, 당무 개입 등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한동훈 후보에게 불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날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대 이후 내부 분열은 물론이고 당정 관계도 회복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 기사가 이렇게 전하면서 네. 여당 의원 108명이 다 모여있는 단체 대화방에서도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렇게 가다가는 당이 망한다. 이런 메시지가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고요. 또 한 부산 지역 의원의 주장에 의하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태를 진정시킬 총의를 모을 생각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고, 다른 의원은 한동훈 후보를 죽이려고 덤볐다가 서로 죽을 판이 된 것 같다. 우리가 입장을 정리해서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오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은 싸워라 싸워라 그렇게 올려주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이것도 약속대로는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도 계시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약속대로는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거 죽기 살기로 때리는 건데 약속대로는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생각은 들고요. 뭐 싸워가지고 과연 민주당한테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기도 합니다. 이게 결과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아직은 예측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요. 근데 지금 더더욱 이렇게 감정이 좀 격화된 게 연판장이 또 돌 뻔했다. 이것 때문 아니겠어요? 이 조선일보가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5면 보여주십시오. 자, 친윤, 나경원, 이준석 밀어낸 연판장, 윤리위 모두 동원. 요 제목이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친윤이 쓸 수 있는 카드 지금 수단을 다 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금 제목을 뽑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난해 38 전당대회에 그러니까 재연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때 사태가 또 다시 벌어지고 있다. 이런 시각이기도 하고, 그리고 친윤이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다 하려고 하는 것이다. 결국은 대통령 의중이 투영이 된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기사에 보면 국민의힘 일각에선 지난 총선 때 친윤계 일부가 한 후보 축출을 시도한 일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과 함께 한 후보에 대한 복합 공격이 거세지고 있다는 말이 나왔다. 요게 이 제목을 뽑은 하나의 근거가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연판장은 작년 38 당대표 선거 때 나경원 후보 출마를 막고 윤리위 징계는 2022년 이준석 당시 대표를 축출하기 위해 친윤계가 동원한 수단이다. 그러니까 지금이 그때 상황하고 비슷하다. 이런 해석을 내놓고 있는 건데요. 친윤이라고 하는 분들이 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총선 당시에 김건희 여사의 이러한 사과를 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담긴 메시지를 무시한 것은 해당 행위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윤리에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이준석 때 써먹은 카드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총선 참패 원인 제공자가 한동훈이었다. 이제 이런 논리로 마지막 결국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한 후보 사퇴 요구 연판장 움직임은 이틀 전이죠. 지난 6일 낮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협의회가 주최한 당대표 후보 미팅에서 불거졌답니다. 일부 당협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한 후보 사퇴 요구 회견에 동참해달라며 설득하고 다녔다라는 것인데요. 이후 친한기로 꼽히는 김진호 당협위원장이 당협위원장 대화방에 일부 인사가 현재 당협위원장들에게 전화 돌리며 특정 후보를 공격하는 기자회견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제2의 연판장 사태를 또 보고 싶으냐라는 글을 올렸답니다. 그리고 김종혁 조직부총장도 모 후보와 가까운 분들의 전화를 받았는데 7일 오후, 그러니까 어제 오후 3시에 한동훈 사퇴하라는 기자회견을 할 건데 회견장에 참가한다. 이름만 올린다. 다 안 한다. 중 선택하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이렇게 폭로를 했답니다. 근데 이런 그 연판장을 주도한 사람들은 원외 당협위원장 모임인 성찰과 각오 일부 멤버라고 합니다. 이 성찰과 각오가 그러니까 정반대편에 천목회가 있다고 하면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복수의 당협위원장은 조강한, 이상규, 박종진 당협위원장 등에게서 관련 연락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들 모두 성찰과 각오 소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원외 당협위원장 모임 천목회는 성명을 내고 연판장 등 분열적 행위를 중단하라고 했답니다. 국민의힘 선관위도 연판장 움직임에 대해 당내 화합을 저해하는 줄세우기 등 구태 정치의 전형이라고 경고를 했는데 이 박종준 위원장, 성찰과 각오 소속이거든요. 박종준 위원장 많은 분들이 오래간만에 이름 들었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예전에 채널에 있었지 않았나요? 방송을 진행도 하시고 그 진행도 이후에도, 많이 하고 이후에도 사실은 이런저런 방송에 나오고 가족들이 같이 나오기도 하고 송파 그랬죠. 쪽에 출마하다가 뭐 온갖 시끄러운 일도 많았었는데 여전히 어디 당협위원장을 하는 모양이야. 이번에 나도 내가 아는 그 사람인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박종진 위원장은 연판장 논란이 커지자 전당대회 선관위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답니다. 선관위는 박 위원장을 주의 조처했다고 하고요. 한 후보는 어제 친윤계 연판장 추진을 놓고 여론이 나쁘다고 놀라서 연판장을 취소하지 말고 지난번처럼 그냥 하길 바란다. 제가 연판장 구태를 극복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한번 써볼 테면 써봐. 뭐 이런 건데 죽기 살기로 싸우고 누가 죽는지 보자라는 맥락하고 같을 것 같아요. 이후 3시로 예고됐던 사퇴 요구 기자회견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후보는 지난 1월 대통령실에서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를 받았을 때도 부당한 당무 개입이라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역시 대통령실하고 맞서는 모양새가 나왔다. 이렇게 동아일보는 보는 것 같아요. 조선일보는 보는 것 같아요. 덧붙일 말 없어요? 그렇죠. 네. 아까 구독자님이 누구더라? 오늘 감미나님께서 상태가 별로 안 좋으시다고 걱정하는 글 올리셨던데? 저는 늘 상태가 안 좋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뭐 좋은 때는 없어요. 좋은 때는 없는데 네. 그러니까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의 특기가 뭐냐? 특기가 옛날에 별명이 서초동 편집국장이잖아요. 특기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 상황의 성격을 재정의해서 그걸 가지고 역습을 가하는 게 특기예요. 이 사람은. 특수통이잖아요. 찐 특수통이지 사실은. 그렇죠. 처음 검사가 됐을 때 임용됐을 때부터 특수통이었거든. 그렇죠. 근데 여기 지금 이 연판장 사태라는 것은 제2의 연판장 사태라는 거는 그 한동훈 전 위원장의 특기에 지금 말려든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은 이게 원희룡 이제 후보 측과 이 친윤계 쪽에서 지금 뭐라고 항변하고 있냐면 이것은 연판장이 아니지 않느냐. 연판장이라는 거는 입장문이 이렇게 있고 그 밑에 사람들이 이름을 쭉 쓰고 이런 게 연판장이고 어떤 것을 선택하실지 여론조사한 거야? 우리는 기자회견을 한다고 한 것이고 그 기자회견에 대해서 원외 당협위원장들한테 참석을 하십니까? 아니면 참석은 하지 않지만 동의한다고 합니까? 아니면 아예 참석을 안 합니까? 의향을 물어본 거지 않느냐.
이렇게 가는 건데 네. 바로 여기서 한동훈 전 위원장은 그게 아니고 요거는 지난 전당대회 때 그렇지. 니네가 한 제2의 연판장 사태야. 이 말은 한동훈 전 위원장 측에서 나왔거든요. 제2의 연판장 사태. 프레임을 딱 만들었구나. 그렇죠. 그 요거를 딱 이거는 제2의 연판장 사태야. 이렇게 딱 씌워버리면은 당 내외에서도 사실 그때 나경원 연판장은 욕을 많이 먹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일이 어딨냐 막 이래가지고 당내에서도 사실은 나쁜 기억으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상황 규정을 딱 해버려가지고 사실은 이게 하면 안 되는 일이 돼버리니까 원래 오후 3시에 기자회견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지 않습니까? 결국 기자회견도. 그렇죠. 네. 기자회견도 못하고 선관위원이었던 박종진 이 당협위원장은 선관위원을 사퇴한다고 그래야 되고 그리고 지금 원희룡 후보 측은 이걸 대응을 어떻게 못해가지고 연판장이 아니라고 하고 그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아니 지난번에 연판장 주도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한동훈 캠프 측에 있지 않느냐. 왜냐면 배현진 의원이 거기 가 있잖아요. 아니 장동혁 그렇죠. 장동혁 의원도 그래. 그렇죠. 한동훈하고 제일 가깝다 그러는데 연판장 사태 주도했던 인물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거기다 가 있는데 왜 우리더러 연판장이라고 그래요? 라고 네. 하지만 네. 이미 프레임에서는 이미 제2의 연판장 사태다라고 해버리면 이거는 뭐 다음 뉴스는 없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계속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문자에 도대체 뭐가 들었길래 지금 이러는가. 진짜 사과하는 내용이 들긴 들었나. 이걸 동아일보 3면이 기사로 쓰고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친윤 김여사 무조건 사과 문자. 친한 그럼에도 표현 사과 안 하려는 의도. 이렇게 서로 지금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어제 채널A가 뭐 문자 김건희 여사가 보낸 메시지 5개의 어떤 내용 뭐 이런 거를 막 보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5번을 문자를 보냈다는 것 때문에 5개라는 표현을 쓴 거네요.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기사를 보면은 김건희 여사가 보낸 문자에는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무리를 일으켜 부담드려 송구하다 내 불찰이다 100번 1000번이라도 사과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 네. 라고 한다는 건데 근데 여기 보면은 미꾸라지가 나오네. 익명을 요구한 한 국민의힘 의원은 네. 찐윤으로 통하는 이철규 의원이 이런 내용이 포함된 김 여사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여줬다. 그래서 나도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럼 이철규 의원이 이거를 보여주고 다녔군요. 이렇게 네.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네. 김 여사가 1월 한 위원장에게 보낸 5차례 메시지 중에 일부를 봤다라는 게 이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의원의 얘기라는 거예요. 누가 보여줬다? 이철규 의원이 보여줬다. 아니면 윤 대통령도 보여줬다는데 뭐 좀 이따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그리고 반면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한 한동훈 후보 측은 김 여사가 한 후보에게 보낸 메시지에 사과하면 책임론에 불이 붙을 것이다. 대통령 후보 시절에 사과를 했다가 오히려 지지율이 10%포인트가 빠졌다. 역풍이 우려된다는 취지의 내용 등 디올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서 사과하기 어려운 이유를 나열한 뒤에 한동훈 위원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하라고 하면은 결심하겠다. 이런 내용이었다라는 입장이다. 근데 제가 그 대통령 부부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는 여권 인사를 만났는데 역풍이 우려된다는 얘기는 들어가 있다는 얘기를 나한테 직접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양쪽이 어디를 편집했는지 모르겠지만 다 들어가긴 들어간 것 같아. 양쪽 다 얘기가.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시키는 대로 나는 사과하라고 하면 사과할게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도 사과를 했을 때 걱정하는 역풍이 우려된다거나 이런 메시지도 다 들어갔는데 그게 맥락상 안 하겠다는 의미인지 하겠다는 의미인지가 지금 정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친윤 측은 계속 뭐라고 주장하느냐 이 메시지에서 무조건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하지 않겠느냐 안 왔느냐 그리고 이게 이제 공개된 게 15일 날 보낸 메시지인데 네. 1월 19일 날 메시지에는 비대위 차원에서 사과를 결정해주면 따르겠다. 위원장 의견을 따를 것이다. 진심으로 죄송하다. 그리고 당에서 필요하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서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친윤계가 하고 싶은 말은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저자세로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처분을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대답도 안 하고 그냥 넘겼는데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와서 되겠느냐 뭐 이런 건데 네. 반면 한동훈 후보 측은 말씀하신 것처럼 19일 문자도 진정성 논란이나 책임론 때문에 결정을 못하는 것이다. 사과하면 책임론에 불붙는다. 그럼에도 사과를 결정하면 하겠다는 내용을 자르고 재편집한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5차례에 해당하는 메시지가 실제로는
사과를 안 해야 하는 이유를 늘어놓은 문자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1월 23일에 김건희 여사가 보낸 메시지도 친윤 측에서 얘기하는 거는 김 여사가 김경률 비대위원의 워딩에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한동훈 위원장 말을 이해하려고 한다. 너무 잘못했다. 사과가 필요하다면 단호히 결심하겠다. 이렇게 보낸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친한 네. 측에서는 위원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표현이 사과가 필요하다는 말 앞에 생략된 거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친한계는 이번 논란을 촉발시킨 문자 내용을 이철규 의원이 유출했다고 의심하고 있고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누가 이런 자해극을 벌인 것인지 짧은 안목과 위험함에 혀를 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네. 장동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과 당이야 어찌 되건 말건 호가호위하기 위해서 툭하면 대통령마저 위험에 빠뜨리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반면 이철규 의원은 동아일보하고 통화를 해서는 문자 관련 이야기는 내가 들었지만 실제로 내용을 본 적이 없다. 무슨 일만 있으면 나한테 책임을 돌린다. 이렇게 반박을 했다고 하고요. 이철규 의원은 또 텔레그램 메시지 다른 의원에게 보여준 적도 없고 전원으로 듣고 얘기만 전달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실은 한동훈 위원장이 한동훈 측이 상황을 재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는 친윤 측과 김건희 여사의 문자 메시지에 대해서 사과하려고 보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동훈 측은 그 문자의 취지를 재정의하는 거죠. 아니야, 그거는 사과를 하기 싫은데 사과의 어떤 책임에 대해서 나한테 떠넘기려는 취지였어. 그리고 그 당시에는 대통령실도 그렇고 친윤계 의원들도 그렇고 사과하면 큰일 난다는 입장이었잖아. 그 얘기를 나한테 계속 했잖아.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문자는 사과를 하겠다는 의미로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지. 뭐라고 답해도 논란이 됐을걸? 이렇게 이제 상황을 재정의해서 이것은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 입장이 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2월 7일 날 방송된 KBS 대담에서 윤 대통령이 박절하게 이거 나온 거 아니에요. 사과 결국 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5월 10일인가? 그 5월 달에 사과할 때, 그 취임 2주년 기자회견 할 때, 그때 사과 드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게 그게 첫 사과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쪽에서는 그거 봐라. 그 뒤에도 안 했잖아. 근데 왜 나한테 책임 돌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친윤 쪽에서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한 위원장이 받아줬으면은 완전히 윤한 갈등이 생겨버린 상황 이후였기 때문에 다시 타이밍하고 형식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거에 답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꼬여버렸다. 꼬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나서서 사과를 한다는 게 되게 웃기는 모양새가 돼버려서 결국은 사과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그것도 한동훈 책임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집에서 자고 있던 유승민 전 의원이 갑자기 일어나서 아예 그냥 김건희 여사가 필요하면 사과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깔끔하게 정리해버렸어. 네, 난리가 납니다 이게. 유승민 의원이 자다 일어났다는 거 어떻게 알았어? 네, 아예 그냥 이제 비유죠. 네, 그동안 잠잠하다가 네, 비유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김성환 평론가님이 이과 출신이어가지고 잘 이제 비유가 조금 어렵습니다. 네. 그러게요. 제가 약간 난독증이 있어가지고요. 아니, 난독증이 아니고 이과 출신의 이제 그런 한계라기보다는 너무 논리적이셔가지고. 뭐야 논리적이 나보고 감성적이라고 맨날 놀려놓고. 아니, 감성과 논리가 다 있으신 분이죠. 우리는 고지고대로 시키는 대로 써놓은 대로 해석하는 이과 출신이라서 그런 거예요? 야 이거 참. 네, 자 이거보다 조금 더 보완하는 얘기를 써준 게 중앙일보 3면입니다. 중앙일보 3면 기사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김 여사 문자 친윤 의원이 주위에 보여줘. 나도 원문 못 봐. 이 이철규 의원이 얘기를 좀 그 제목으로 뽑아놓은 것 같은데요. 이 기사 안에 보면은 좀 재미있는 문구가 쏙쏙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김 여사가 그 사과했다고 하는 문자를 보낸 게 올해 1월 15일부터 1월 25일까지 5차례 보냈다고 하는데 모두 답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문자 내용을 두고 지금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시점은 좀 중요하니까 말씀드리면 지금 5차례 보냈다고 하는 게 1월 15일부터 1월 25일 사이에 열흘 사이잖아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 김경률 비대위원이 이 마리 앙뚜아네트 이거 언급했던 게 17일이었어요. 1월 17일. 또 한 후보가 국민이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한 게 1월 18일.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라고 한 게 그 다음 날인 1월 19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차례 보냈다고 하는 그 시기가 1월 15일부터 25일까지니까
그리고 윤 대통령하고 이른바 이제 폴더 인사했다고 하는 서천 화재 현장 갔던 날하고 그게 1월 23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5일부터 23일 사이라고 하면은 25일까지라고 하면은 그걸 다 전부 다 그 사이사이에 5번은 보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좀 납득이 안 되긴 했네. 어쨌든 간에. 근데 김 여사가 메시지를 보냈지만 한 후보가 답하지 않았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요 다음이 재밌는데요. 윤석열 대통령도 불쾌해했다고 한다. 이전부터 쌓여온 한 후보에 대한 불신이 이 사태를 기점으로 폭발했다는 것이 친윤계 의원의 설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월 21일엔 이관섭 비서실장이 윤재옥 원내대표가 배석한 3자회동에서 한 후보에게 비디오 현장직을 사퇴를 요구를 했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윤 대통령과 한 후보 간 갈등의 수면 위로 불거지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김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이 여권에서 회자가 되기 시작한 것도 이즈음이라고 합니다. 당시 그 TV조선 얘기했던 것처럼 1월 23일 관련 내용을 기사화했는데 비슷한 시기 한 친윤계 의원이 이 메시지 전문을 주변 몇몇 의원에게 보여주면서 문자 일심 논란이 처음 퍼지기 시작했다는 얘기도 있다. 이렇게 기사는 쓰고 있습니다. 당시 당 주변에선 친윤 의원에게 김 여사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윤 대통령 아니냐는 말까지 떠돌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친윤 의원한테 그 메시지를 보내줬다는 거예요. 김 여사 메시지를. 이게 요 기사에 아마 인터넷판하고 요 지면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문자 메시지 자체를 윤석열 대통령이 친윤 의원에게 그렇죠. 친윤 의원한테 보여준 거 아니냐. 네. 그렇죠? 여기 기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익명을 원한 국민의힘 의원은 메시지를 친윤 의원에게 전달한 사람이 윤 대통령이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맞아요. 그 말하는 의원도 있다. 그러니까 문구가 포함이 돼 있다. 윤 대통령이라는 걸 추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친윤 의원이 다른 의원한테 보여준 거예요. 봐, 여사님이 그렇죠. 이렇게까지 사과하려고 했는데 한동훈이가 안 받았어. 대통령실하고 관계가 결국은 틀어지게 된 거야. 이러면서 다른 의원한테 보여줬는데 그 문자를 보니 윤 대통령이 그거구만. 고발사주구만. 보낸 사람 윤석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텔레그램. 텔레그램으로 보내줬겠지 설마. 그러게 말이에요. 그냥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윤석열 보냄. 네. 최따봉이네 이거. 야. 그러니까 이걸 대통령이 왜 동네 방네에 또 이거를 그러게 보내가지고 야 봐라 한동훈이란 녀석 이렇게 몹쓸 녀석이다. 그 사실 오늘 이 기사 나오기 전까지는 그 생각했어요. 저는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한테 5번을 보내줬다고 하는 거는 양쪽에서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인 것 같고 그랬는데 김 여사가 친윤 의원한테 내가 진짜 이렇게 사과하려고 했는데 한동훈이 나를 이렇게 취급을 하네요. 진짜 어디 똥개 취급한 거지 사실은. 어떻게 내가 고발 사줄 때 그때도 그렇고 아니다. 그 뭐야. 그 저 문자 300번 넘게 보냈다는 채널A 사건 때. 채널A 사건 때 문자 300번도 330번인가 넘게 보냈다고 하는 게 나올 정도로 그리고 심지어는 여권 관계자 얘기로는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한테 반찬도 다 챙겨주고 그럴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 그래요. 그런 주장이 있죠. 반찬은 본인이 하시진 않았겠지만은 모르지 그거는. 다른 상상력이 많다. 다른 분이 하셨겠지만 아니 김건희 여사 본인이 직접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밥도 자기가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윤 대통령이 햇반 사러 뭐 저거 마트 가고 그랬다잖아. 아무튼 김건희 여사의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나는 남편이 여자고 내가 남자인 것 같다 뭐 이런 주장을 하면서 맞아. 나도 요리 이런 거 안 한다. 저 철없고 막 그런 사람 취급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반찬을 본인이 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긴 하지만 네. 하기야. 밥 잘 먹는 방귀 뿡뿡 잘 끼는 대통령이라고 김건희 여사가 본인 스스로가 말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했으니까 요리할 일은 없었을 거고 어찌됐든 뭐 사서 갖다 주든 어쨌든 간에 그렇게 살뜰하게 챙기던 관계였다고 하는데 결국 한동훈이 이걸 계기로 해서 이걸 볼 때 의심의 시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은 대권 가기 위해서 지금 총선을 이용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의심이 싹 뜨기 시작했다. 그게 그 친윤계 쪽의 인식인 것 같아요. 정확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이죠. 네, 성렬적 사고가 발동을 한 것이죠. 네. 그 다음에 건건이 몇 건이 부딪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뒤에 이종섭 사태, 런정서 때도 들어와 이거 했던 거잖아요. 네. 다 그런 의정 의심으로, 갈등, 의심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죠. 의정 갈등도 그랬지. 그렇죠. 그다음에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들 내가 내보냈더니 이 단수공천 다 줘놓고 얘네들 다 경선 붙여버렸어. 네? 그것도 기분 나빴지. 동훈이 이 녀석이 윤석열 정권을 위해서 분골쇄신 멸사봉공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당을 또 당 비대위원장을 내가 시켜놨더니 당을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고 이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해? 이런 시각으로 가는 계기가 된 사건. 역시 글쎄. 윤석열 대통령의 의심이 많은 사람이지. 그렇죠. 투수통들이야.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그러한 길로 가는 버튼은 역시 김건희 여사다. 아, 버튼은 김건희 여사다. 그게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 같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보수 신문들, 진보 신문들은 굳이 뭐 한국일보까지 사설을 안 쓴 신문이 없어요. 6개 신문 중에 다 비판하는 사설을 썼는데 보수 신문 사설을 어떻게 썼는지는 저희가 요약해서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보수 언론, 보수 신문의 시선. 조선일보 사설 보여주십시오.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없다는 대통령실 사실인가? 아, 근데 난 이 사설 읽으면서 그런 생각 들더라. 뭐가 사실인갑니까? 뭐가? 아, 그러니까. 아니, 민주당 비판할 때도 좀 이렇게 조심조심 행여나 누가 다칠까봐 그렇게 좀 사설 좀 써보라는 생각이 들었어. 이 사설을 읽으면서. 뭐가 사실인가입니까? 어쩌면 지금? 이렇게 기사 쓰듯이 사설을 쓰는지 모르겠어. 제가 볼 때는 현타가 왔습니다. 네. 현타가 왔다? 무슨 현타? 사실인가? 어. 네. 뭐가 사실인가는 사실인갑니까 지금? 근데 여기 사설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대통령실은 그동안 여당 지휘부 거취 문제가 나오거나 당내 선거가 있을 때마다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 친윤계는 2022년 윤 대통령과 사사건건 부딪혔던 이준석 전 대표 징계를 요구했고 비대위 도입을 촉구하는 연판장을 노렸다. 작년 3월 3.8 전당대회 때는 대통령과 갈등을 빚은 나경원 후보의 불출마를 요구하는 연판장을 돌렸다. 대통령 의중이 반영됐을 것이다. 이럴 때마다 대통령 의중이 반영됐다고 조선일보는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 단락에도 다 얘기합니다. 대선 때 단일화 상대였던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정의 적이라고 했다. 지난 1월에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명품 가방 논란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서 봐야 한다고 하자 사퇴를 요구했다. 전례 없는 일이었다. 김 여사 문자 메시지는 윤 대통령의 내락 없이는 외부로 나가거나 문제 삼기 힘든 일이다. 신윤 인사들이 앞다퉈 쟁점화하는데 대통령실이 관여하지 않았다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나. 그러면서 총선 넉 달이 되도록 선거 패배 원인을 찾는 백서나 당 쇄신책 하나 내지 못하고 있다. 참패 최대 이유인 윤 대통령의 오만 불통 문제는 건드리지도 못하고 한 전 위원장에게만 책임을 돌리려 했다. 그를 견제하기 위해서 2인 대표라는 기이한 지도체제도 한때 추진했다. 한 전 위원장이 김 여사 사과 문자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건 잘못이지만 이를 이유로 개파 분란을 부추기는 것은 자해나 다름이 없다. 총선 패배 후 국정을 수습하고 쇄신의 계기를 삼아야 할 당대표 선거가 연판장과 징계론이 난무하는 싸움판이 된다면 윤 대통령에게도 도움되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럼 동아일보 사설 보여드릴까요? 이 동아일보 사설은 오늘 동아일보 기사도 그렇지만 사설 제목도 누가 죽는지 보자, 끌어들이지 말라, 민명한 여사 문자 공방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한 후보는 김 여사 문자 논란이 갑자기 불거진 것은 전대 흐름을 바꾸기 위한 당무 개입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 후보 측에선 누가 죽는지 보자며 윤 대통령 부부가 문자 공개를 묵인했을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그리고 이번 논란은 그 실체가 밝혀지지 않는 한 10살이 진화되기 어렵고 그로 인한 파장도 전대 이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김 여사가 보냈다는 문자 내용 자체부터 주장이 엇갈린다. 김 여사가 대국민 사과 의지를 밝혔다지만 한 후보는 맥락상 오히려 사과를 안 해야 하는 이유를 늘어놓는 문자였다고 반박한다. 결국 문자가 공개되지 않고서는 어느 쪽이 맞는지 가리기 어렵다. 그러니 반년 전에 문자가 새삼 발설된 배경을 두고도 온갖 음모론이 나왔다. 그걸 두고 불경죄냐 아니냐 따지는 유치한 당권 경쟁도 갈수록 가관이다. 이런 한심한 풍경을 지켜보는 국민은 혀를 찰 수밖에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중앙일보 사설도요. 낯뜨거운 집권 여당의 한동훈 김건희 문자 논란인데 제목이 문자의 진상이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들이 있다. 우선 명품백 수수 의혹은 한동훈 후보와는 직접 관련 없는 사안인데 왜 김건희 여사가 사과하는데 한동훈 후보의 의견을 구하려 했느냐는 의문이다. 대통령실에도 정무적 사안을 상의할 참모가 수두룩하다. 내부에서 논의해서 사과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났으면 그냥 사과하면 될 일이 아니었을까? 굳이 한동훈 후보에게 메시지를 보낸 이유도 궁금해질 뿐이다. 그럼 김건희 여사가 여지껏 사과하지 못한 이유가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답변을 못 받아서란 말인가? 문자 메시지 공개 배경도 의아하다. 메시지의 내용은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후보 둘밖에 알 수 없다. 그런데도 메시지가 대중에 까발려지고 정치적 공적 소재로 활용되는 건 기이한 일이다. 한동훈 후보 측은 또다시 대통령실이 경선 개입에 나섰다고 의심하는 기류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우리를 경선에 끌어들이지 말라며 개입설을 강력히 부인했다. 경위야 어떻든 권력 내부에 은밀한 메시지가 노출되는 것 자체가 뜨겁다. 무엇보다 보수 재건 방안을 놓고 치열한 토론을 벌여도 시원찮을 여당 전당대회에서 이런 한심한 네거티브만 난무하는 게 과연 정상인가? 이래서 어떻게 보수정치 국민의 신뢰를 되찾겠나? 후보들의 대우각성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독자 K 사장님께서요, 형수님과 도련님 사이 깨톡 300번 까야 믿는다, 이렇게 의견 보내주시기도 하셨고요. 풍사님께서 남편한테 상의를 해야지 아무리 봐도 상식밖이네, 뭐 이렇게 또 의견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도 중간에 광고를 또 전해드려야 되잖아요. 전해드리고. 이런 한심한 소식이나 얘기하다 보니까 네. 갑자기 인터넷을 시간이. 바꾸고 싶어집니다. 인터넷을 야. 바꿨다. 네. 나날이 발전하네. 어? 김이나 평론가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광고주님이 너무 좋아하시겠는데? 관저에 인터넷 좀 바꿔드려야겠어요. 알겠어요. 어떤 광고인지 광고 듣고 오시겠습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인터넷 가입 시 47만 원. 고민은 그만. 지금까지 이런 인터넷 가입 업체는 없었다. 현재까지 940억 이상 상품을 지급한 여기 서경석의 인터넷 비교원이 있습니다. 유심 변경 시에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물론 이 모든 게 설치 당일 지급됩니다. 인터넷 비교원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본인 추천을 통해 가입한다면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자, 김이나 평론가가 바꾸시고 싶은 인터넷 TV입니다. 가입 시 최대 47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다 해서 77만 원의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 가입 원할 때는 비교원 360일 연중 무료 상담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거나 1670-2571로 전화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김이나 평론가가 앞으로는 광고를 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제 마음대로 결정을 해도 될까요? 하여튼 뭐, 네. 지금 오늘 벌써 9시 13분이 됐는데요. 지금 그 구독자분들이 3,000분 넘게 들어와 계십니다. 좋아요 좀 많이 좀 눌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좋아요 숫자가 1,000분이 안 되는 분이 좋아요 눌러주셨거든요. 예, 구독, 좋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걸로 김건희 여사 문제가 끝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김건희 여사 검찰 포토라인에 조만간 서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소식인데, 근데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이렇게 사과 의향이 있었으면은 이후에 사과를 더 많이 하던가. 그러면 자기와 관련된 의혹에서 먼저 사과했으면 좋잖아, 그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안 하고. 사과가 필요하면 하는 거고. 그러니까 또 아싸라기 그냥 해버리란 말이야. 검찰이 수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수사에 응하시고 좀. 그러게. 해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설명을 하시고. 그럼 될 일이지. 그걸 안 하고 지금 전당대회 때 갑자기 나 사과하려고 했는데 씹었어요.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게 이상하긴 그걸 해요. 남 공격할 때나 나 사과하려고 했는데 이 얘기를 하고 그럼 그게 뭐 국민들이 보기에 사과 의향이 있는 걸로 받아들입니까? 책임지려는 의향으로 받아들이겠어요? 그렇죠. 핵심은 사실 거기에 있는 건데 지금 그걸 책임론을 두고 여당이 한가하게 싸움하고 있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좀 비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한겨레신문 6면 보여주십시오. 명품 도이치 검찰 이달 중 김건희 여사 동시 조사 방침. 아휴, 우리가 이거 언제 얘기했어? 그러니까요. 언제 조사한다. 2달 전에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원석 검찰총장은 무슨 법 앞에 예외가 없다는 등 그런 소리나 떠들고 있고. 때만 되면 이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것도 사실은 언론에 내피할 수 있어. 그렇죠. 왜냐하면 그 최재형 목사가 선물을 전해줄 때, 그리고 또 청탁을 했다고 했던 시기, 그 무렵에 관련되어 있는 코바나 콘텐츠 출신 행정관이 2명이 있었잖아요. 그 2명에 대한 조사를 일단 마쳤다. 그렇죠. 그럼 그 다음에 할 사람이 없는데 그 다음은 누구야? 김건희 여사밖에 없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검찰은 물어보니까 답을 하긴 했겠죠. 네. 기자가 물어보니까는 할 거예요. 이렇게 네. 답을 하니까 기사를 썼겠죠 아마. 이것도 참 타이밍이 공교로워. 검찰이 확인해 준 거거든. 그렇죠. 네, 말씀하세요. 기사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한겨레 기사를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최재형 목사와 직접 연락해 일정을 조율한 대통령실 행정관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거고, 앞서 최 목사의 민원 혐의를 담당한 대통령실 직원도 검찰은 조사한 바 있는데 핵심 참고인들 조사를 끝낸 검찰은 이달 중 김 여사를 상대로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동시에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방침이다, 방침입니다 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검찰이 이거는. 네.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가 지난 3일에 유아무개 대통령실 행정관 대면 조사를 했는데, 이 유아무개 행정관은 코바나 컨텐츠 직원 출신이고 그 당시에 김건희 여사하고 최재형 목사의 만남 일정을 조율한 당사자죠. 네. 그리고 검찰은 유 행정관으로부터 최재형 목사가 나눈 문자 메시지 전체를 확보를 했는데, 유 행정관은 최재형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 사진을 보내면서 접견을 요청하자 2022년 9월 달에 최 목사에게 여사님께서 잠깐 뵐 수 있는 시간을 내보시겠다고 합니다. 언제쯤 방문 예정이십니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화, 수요일 오후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만남 날짜를 전달을 했고 실제로 9월 13일에 만남이 이루어졌다라는 건데, 네. 검찰은 김건희 여사 쪽으로부터 대부분의 증거를 이미 제출 형태로 입수를 했대요. 특히 최재형 목사가 검찰 조사에 출석하면서 그리고 이전부터도 그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를 만나러 갔을 때 자기 말고도 다른 접견자들이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접견을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었다. 네. 그들도 각자의 민원을 청탁하기 위해서 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검찰은 그 소명 자료도 김건희 여사 쪽에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 쪽은 당시에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대통령실 직원들로 네. 쇼핑백 안에 담긴 것은 부속실 보고서였다고 검찰에 소명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김 여사 쪽은 이를 입증하는 자료 등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고, 그 외에 최재형 목사하고 나는 카카오톡 메시지 전체, 아크로비스타 출입 명단 등도 이미 제출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검찰 수사팀은 이 김창준 전 미 연방 하원의원 배우자를 조사하는 등의 최재형 목사의 청탁 경위와 성사 여부 등도 확인을 해서 이제는 김건희 여사 직접 조사만 남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조사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걸로 부르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도 동시 조사를 한다는 게 검찰의 계획이다. 한 검찰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현실적으로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를 2번 부르는 게 쉽겠느냐라고 해서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가 9월 달에 끝나는데, 그 임기가 끝나기 전에 이걸 수사를 마치겠다라는 의지를 이원석 총장이 얘기를 하고 있다. 기사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냥 뭐 이 수사 글쎄요, 언제 마칠까 모르겠는데 7월 달에 새 검찰총장 내정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긴 다음 달에 끝나잖아. 그렇죠. 끝나기 전에 그냥 요거 탁 해놓고 그냥 자기네 싹 튀어버리는 거야 그냥? 그리고 이제 대략의 지금 대통령실 부속실 행정관은 쇼핑백에다가 서류를 담아서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로 갖고 가는 사람입니까? 대략의 그러네. 내용이 지금 대략의 그러니까 내용이 가방은 들고 있었다고 말했으니까 그건 부인하기 어렵고, 그렇죠. 그러니까 가방에 서류가 들었다고 얘기하고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도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목격담이니까 그리고 사람 많았다는 것도 뭔가 악의를 맞춰야 되고. 영상도 있으니까요. 기다리고 앉아 있는. 그렇지, 그렇지. 다만 그 영상에 있는 게 그 행정관인 거는 지금 맞다고 하는데, 그거는 맞다고 하는데, 그러나 쇼핑백에 뭔가 좀 이상하다. 서류가 있는데 응. 그 서류를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로 보고를 하러 가는 거는 그럼 되는 겁니까 그게? 그것도 그러니까 영부인한테 왜 보고를 해? 그렇죠. 그런 일이 있나 그게? 그런 일이 있을 이해할 수 수가 있습니까? 없는 일들이. 이해할 수 없는데, 근데 한겨레 신문 기사보다 동아일보 기사가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빌드업한 내용이 있는데요. 동아일보 사면 보여주십시오. 김 여사 측 최재형과 카톡 제출, 카톡까지 제출했다는 거예요. 검찰이 순방 이후 김 여사 조사 검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오늘 출국했잖아요. 그러니까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가 출국하는데, 이틀은 저기 하와이에서 뭐 교민 만나고 이런 행사하고, 그리고 10일, 11일 하고 행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귀국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 아마 소환 조사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동아일보가 전하는데, 근데 카톡 내용을 이미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 카톡 내용이 이게 단가? 좀 의심스러워. 동아일보 일단 보도 내용을 보면. 근데 동아일보는 김건희 여사 측이 제출한 내역하고 최재형 목사가 제출한 내역을 대조 분석을 하고 있는데 예.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와 대화를 진행하던 중에 본인이 보낸 메시지를 스스로 지운 게 200건 이상 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메시지를 지운 거는 지금 최재형 목사이다. 검찰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예.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여사는 그럼 반했나? 이거 의심이 좀 되고 그렇지. 검찰은 아직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여부와 방식, 시점 등은 결정하지 않았는데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8일부터 11일까지 미국에 다녀오는 만큼 그 이후에 조사 방식 등을 검토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김 여사가 대화 내역을 제출하면서 사실관계를 추가로 파악해야 돼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가 된다. 그러면은 이 기사대로 하면은 뭐 실제로 조사가 이루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봐야죠. 되는 거죠. 한겨레 신문 기사 봐도 그렇고요. 딱 뉘앙스가 소환 조사, 소환 통보해야 실제로 하는가 보다. 아직까지는 어느 쪽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동아일보가 입수했다고 하는 김건희 여사, 최재형 목사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일부 나왔는데 뭐 구체적으로 저희가 전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조국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 비난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검찰이 흘려줬을 것 같거든, 내가 볼 때. 왜 굳이 하필이면 이걸 흘려줬을까? 그러니까 일부러 의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공작을 벌였다는 논리를 좀 더 보강하기 위해서 이렇게 흘려준 거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의심하고 있어요. 근데 최재형 목사 측도 취재를 위한 어떠한 그러한 접근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것만 갖고는 양측 주장 다 설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이 이제 어떻게 이용될 거냐, 이거는 앞으로 뭐랄까요, 여러 가지 의도를 좀 시나리오로 예상을 하면서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참 시점이 공교롭다고 생각하는 일이 또 있었어요. 이재명 전 대표 부부 소환 통보를 검찰이 했어요. 수원지검에서 지금 소환 통보를 했거든요. 어떻게 근데 하필 이 시점이야? 문재인 대통령, 뭐 김정숙 여사뿐만 아니라 딸 문제, 사위 문제 이런 것도 다 수사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임종석 전 실장, 조국 대표 다시 또 재기 수사한다고 하는 거고. 어쩌면 이렇게 시기가 딱 맞아 떨어져. 근데 우리가 그 시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구독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김건희 여사 소환할 때 이미 2달 전에 이미 나온 얘기지만 그때 검찰에서 수사를 적극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나 이런 야권 수사를 적극적으로 해서 균형을 맞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얘기가 그 당시에도 나왔거든요. 검찰 인사할 때도 그랬고. 그래가지고 그런 취지로 인사를 낸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예상이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경향신문 일면 보여주십시오. 자, 검사 탄핵안 발의 직후 검찰 법화 유형 의혹 이재명 부부 소환 통보 이렇게 돼 있는데요. 김건희 여사 소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민주당에서 검사 탄핵안 발의를 한 거잖아요. 여기하고 참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고 딱 검찰이 이재명 전 대표 부부 소환 통보를 했다. 그 소환 통보한 사유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화 사용 경기도지사 시절에 법화 사용 의혹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게 지난해 8월 구민권익위에 지금 그 경기도청 별정직 직원인 조모 씨, 이 사람이 법인카드 유용 지시 및 무기인 행위를 조사해달라면서 신고를 했고, 수원지검은 권익위가 이 전 대표가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대검에 2천만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해왔는데 이게 작년 10월이라면서요. 작년 10월에 이첩받은 거고, 그리고 압수수색도 얼마나 많이 했어. 근데 지금까지 묵혀뒀다가 이게 뭐 그렇게 복잡한 사건인가? 지금 와가지고 소환 통보하는 것도 되게 웃기잖아. 그것도 부부를 한꺼번에 말이야. 그죠? 그럼 그 검사 탄핵 문제는 어떻게 추진이 될까? 그것도 궁금할 수 있는데요. 동아일보가 사면에 관련 기사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야당 김건희 봐주기 의혹 김영철 검사부터 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김영철 검사가 사건을 많이 수사한 검사도만요.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차장 검사인데요. 2022년, 2023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코바나 컨텐츠 기업 협찬 사건,
삼성전자 아크로비스타 전세권 설정 사건, 이게 김건희 여사 윤 대통령 같이 살았던 집이에요. 도이치모터스 주식 저가 매수 사건, 그러니까 주가 조작 사건이죠. 이 사건을 다 담당한 검사라고 해요. 민주당은 국회에 제출한 김 검사 탄핵 소추안에서 소환 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채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제기된 의혹을 무혐의 결정했다. 검사로서 직무를 유기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검사 탄핵 추진한 사람이 4명이잖아요. 그 중에서 지금 이 김영철 서울 북부지검 차장 검사부터 법사위로 불러서 조사를 한다는 방침을 민주당이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직무 유기가 되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거는 내가 볼 때 전부 다 정치적으로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검사들에 대해서는 탄핵 추진 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는 뭐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김영철 검사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조사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민하 평론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민주당이 예를 들면은 검사 탄핵을 추진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검찰이 크게 반발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네. 이원석 검찰총장까지 나서가지고 막 무슨 전의를 불태우고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다가 사실 이재명 대표를 이제 소위 말하는 법인카드 문제로 소환할 수 있다는 얘기는 대북 송금 판결 이후에 사실은 나왔었거든요. 나오긴 나왔는데 이 시점 자체가 이게 뭔가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 이 지적은 그렇죠. 경향신문도 했지만 중앙일보에도 사실은 그 내용이 이제 인용이 돼 있어요. 네. 정치권에선 민주당의 대북 송금 및 돈봉투 수사검사들에 대한 무더기 탄핵 이틀 만에 검찰이 이재명 전 대표 부부 전격 소환을 통보한 건 누가 봐도 반격하는 모양새이다 하면서 거야와 검찰의 정면 충돌로 전국 혼란이 가속화될까 봐 우려스럽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코멘트에서 중요한 거는 검찰이 반격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구도로 만들어져 가는 게 사실은 우려스러운 거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그러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 이렇게 반격이 들어오니까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서 지금 이 탄핵 추진하고 있는 게 이재명 대표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니까 이게 방탄 탄핵 아니냐? 지금 이 여당하고 보수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공격하는 거잖아요. 예. 거기에 응하는 그림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게 아니라 이 검사는, 이 탄핵 대상인 검사는 이거 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 문제가 아니라 이러저러한 이유를 보면은 충분히 우리가 탄핵을 추진하고 조사를 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걸 계속 설득력 있게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국면이기 때문에 그래야 사실은 검찰이 반발하고 검찰이 이렇게 나오는 것도 거봐, 검찰은 저렇게 나오잖아라는 정당성이 이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검사 김영철 검사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뭐 침대 축구하듯이 계속 봐주게 온 거 아니냐, 무혐의 그냥 준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로 포인트를 잘 맞춰서 검사 탄핵에 대한 어떤 정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으면은 그 난국을 빠져나올 수 있는 중대한 어떤 그런 지딤돌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한겨레 신문 사설도 하나 보여드릴까요? 자, 검사 탄핵에 법적 대응 운운한 이원석, 도가 지나치다. 이겁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민주당이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서 연일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급기야 지난 5일에는 법적 조처 가능성까지 비쳤다고 하는데요. 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비판을 하는 건데, 지난 5일 출근길 기자들하고 만나가지고 탄핵 추진은 직권남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그에 법률적 문제가 많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무고에 해당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법률적 견해도 밝혔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번 검사 탄핵안 발의를 두고 성급하고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그러니까 그 사유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뭐 보복 탄핵이다, 뭐 이런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국회 일전을 불사하는 듯한 검찰의 거센 반발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정권의 의중을 살피며 야권에는 표적 과잉 수사를, 살아있는 권력에는 봐주기 수사를 해왔다는 비판을 자초한 것은 다름 아닌 검찰 자신이다. 특히 정권이 김건희 여사 수사 지휘 라인을 죄다 물갈이할 때는 잠잠하더니 야당이 탄핵을 추진하자 정의의 사도라도 되는 양 앞다퉈 성토에 나서는 모습은 볼썽사납기까지 하다. 이렇게 한겨레 신문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한겨레 사설의 결론이 이렇지 않습니까? 국회 입법 활동이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아도 검사들이 거친 언사까지 내뱉으며 국회와 대거리를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태다. 검사는 국회의 견제와 감시를 받는 행정부 수석 공무원이지 정치인이 아니다. 검찰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왜 검찰 수사가 이렇게까지 불신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는지 성찰하고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에서 진행될 탄핵 조사를
차분히 지켜보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적을 네.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지적의 맥락이나 이런 것들을 잘 살려야 되는 겁니다. 네. 검찰이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조용하던 경찰이 사고를 한번 칠 모양입니다. 오늘 경찰 수사위원회 수사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최상병 그렇죠.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최상병이 숨지게 된 그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이 부분에 대한 수사 부분인데요. 수사심의위에서는 임성근 전 사단장 혐의 빼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거는 권고니까 경찰이 이걸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를 오늘 수사 결과 발표 보면은 최종적으로 알게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오늘 오후 2시에 경북경찰청이 예. 이 해병대원 사망사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는 겁니다. 네. 뭐 이미 당사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근데 벌써 9시 31분인데 이거 어떡할까요? 이거 상세하게 전해드리면 시간을 많이 우리가 먹을 것 같은데 오늘 2시 어차피 발표할 거니까 관련 내용을 저희가 세세하게 전해드리기보다는 내일 발표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많은 보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 정리를 좀 해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한마디만 하면은 예. 핵심은 그러면 수사심의 결론대로 임성근 전 1사단장이 이 수사 결과를 통해서 혐의 대상자에서 빠지느냐 그거겠죠 결국은. 아 그렇죠. 그게 핵심이 되겠죠. 그렇죠. 그 수사심의 결론대로 따라가면은 국민의힘과 이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서는 거봐라 박정훈 이제 수사단장이 진행했던 그러한 수사는 무리했던 것이다 막 이렇게 주장을 할 것이고 야당 범야권은 아니 거봐라 이게 대통령실의 입김부터 시작해갖고 외압의 결과물이 결국은 이런 식으로 경찰 조사에까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특검 불가피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부딪힐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여기 제가 한마디만 덧붙인다고 한 게 뭐냐면은 그런데 이게 해병대 수사단이 8명 전부한테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한 내용이 아무런 외압도 없고 아무런 이상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경찰로 가서 수사심의 거쳐서 그 결과 임성근 사단장이 빠졌다 이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됐더라도 그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게 해병대 수사단이 과잉 조사를 한 게 아닙니다. 네. 원래 그런 일은 존재하는 일인 거예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이 상황을 가지고 해병대 수사단이 역시 잘못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주장이 바로 의도가 실린 주장이고 대통령실의 외압이나 이런 것들을 정당화하기 위한 과도한 주장이다. 이렇게 보셔야 아니 됩니다. 근데 더 웃기는 거는 그런 거예요.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임성근 사단장 빼고 그다음에 하급 간부 2명에 대해서 빼라. 그래서 3명에 대해서 혐의를 빼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국방부 조사본부 거쳐가지고 쭉 간 혐의자는 2명이잖아요. 대대장 2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 여단장이나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혐의가 있다고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한 거잖아요. 임성근만 딱 빼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국방부 조사본부 조사도 부실했다는 얘기가 되잖아. 만약에 경찰이 진짜 수사를 잘했다 그러면은 국방부 조사본부는 부실하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부실하게 됨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당했지만 어찌됐든 최종적으로 그거는 오케이 해서 넘어간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뒤죽박죽이야. 앞에 과정이 다 잘못됐는데 근데 이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 결과 자체도 불신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계속 해병대 수사단이 잘못됐다. 해병대 수사단의 초기 수사가 잘못됐다라는 거를 지난번 필리버스터에 주진우 의원도 이상한 비유 들어가면서 주장을 하고 계속 일관되게 지금 주장을 하거든요. 여당이. 네네. 그거 다 잘못된 얘기다라는 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가 경찰 가서 뒤집힌다든지 축소되는 거는 그거는 매우 당연하게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정상적인 과정이다 하더라도 지금 문제 삼는 거는 정상적인 과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 삼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오늘 2시 보면 아마 되게 시끄러울 거예요. 결과가 뻔한 결과였지만 어찌됐든 간에 공식적인 발표가 있는 거니까 굉장히 큰 논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마지막으로 한겨레신문 손원재 논설위원 칼럼 소개해드리고 마치면 어떨까 싶어요. 한겨레신문 손원재 논설위원 칼럼 보여주십시오. 아침 햇발이라는 칼럼 코너인데요. 김건희 참전으로 더 벌어진 윤한 분열. 이 칼럼 제목이에요. 지금 뭐 앞서 얘기 나왔던 것처럼 김건희 여사 문자와 관련해서 여권에선 사실상 김 여사가 참전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대통령이 V1이라면 김 여사는 V2가 아니라 V0 아니냐는 게 그간 이 정권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많은 국민이 갖는 인식일 것이다. 이에 비춰보면 김 여사의 참전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한 후보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V0가 직접 뛰어든 이상 봉합은 물 건너갔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다. 한때 몸처럼 움직였던 윤, 김, 한이 정치적으로 내가 중요냐는 아와 비아의 투쟁으로 접어든 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김이나 평론가가 정리해 주세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가 들어서면 임기를 다 못 채울 수 있다는 두려움에 떠는 걸로 보이는데 이미 국민의 불신과 불만은 임계점을 넘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중도층은 물론 보수층 일부에서도 이대로 3년 더 가면은 나라가 결단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품고 있고 남은 거는 결정적인 격발 한 방인데 왜냐하면 탄핵이 되려면 직무상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어야 되는데 네. 최상병 수사의혹 의혹이 여기에 정확하게 부합하고 있다. 근데 이걸 또 한동훈 후보가 건드린 거 아니냐. 만약 제3자 방식의 수정안이 이 실현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막아낼 수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설사 한 후보가 강성보수 당심에 막혀서 떨어진다 해도 이미 거부 명분이 약해진 만큼 이 특검법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여당 의원이 들고 8석의 방어벽이 무너질 수도 있다. 일단 특검문이 열리면 어디서 뭐가 터져나올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이미 차고 넘치는 갖가지 중대한 직권남용 의혹은 혐의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고 최근에는 김건희 로비 의혹까지 제기가 됐다. 권력비리이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뻗어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고 이미 다수 민심이 등을 돌렸다. 그래서 이 결정적 한 방이 특검 수사로 채워질 수가 있다. 한동훈 후보가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이미 박근혜 탄핵 가결에 직접적인 명분과 정당성을 제공해 준 게 국정농단 특검이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 것이다. 그렇지. 주도면밀한 정치 검사들 아니냐. 정권의 위기를 가늠하는 지표로 민생 불만과 정치적 분노 고조, 집권 엘리트 분열 등이 꼽히는데 지금은 셋 다 한계수이다. 그렇죠? 민생 불만, 정치적 분노 고조, 집권 엘리트 분열. 그나마 2년 만에 경고음 물린다는 것은 불행 중 다행이고 더 망가지기 전에 정의를 바로 세우고 나라 꼴도 바로잡아야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마지막으로 저희가 준비했는데 그냥 제목 보여드리고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보 6면 보여주십시오. 나라비 1100조, 이자 비용만 연 25조, 상반기 하는 마통도 91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마통이 한국은행에서 돈 빌려 쓰는 거예요.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올해 상반기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려 쓴 돈이 91조랍니다. 그리고 이 지면을 보십시오. 계속 그 밑에 기사를 보면은 가계대출 증가분 절반이 주담대, 집값 자극 우려. 한국 가계빚 부담 증가 속도 세계 4위. 이건 정부 정책 실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비 늘어나는 것도 가계대출 늘어나는 것도 정부의 정책 실패로 빚어진 일이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수습을 하거나 뭔가 정책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한국은행에서 그냥 돈 빌려다가 일단 막자. 이런 분위기로 간다 지금. 아니 그러니까 감세를 해가지고 세수가 기본적으로 부족한 데다가 내수 진작하겠다고 돈을 갖다가 상반기에 막 퍼다 쓰는 거야. 쓰니까 돈이 없어. 국가 재정에.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마통에서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 막 뽑아가지고 91조나 갖다가 썼어. 그럼 그냥 공짜로 갖다 쓰는 돈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이자만 수천조 원이야. 그렇죠. 거기다가 부동산 가격 떨어진다고 하니까 대출을 또 풀어줬습니다. 대출 은행들 팔 꺾어가지고 대출 금리 낮추라고 막 해가지고 대출을 또 풀어줬더니 다들 또 이번이 막차인 것 같아. 또 막차가 계속 오네 이러면서 다들 또 영끌해가지고 집을 사러 갔다는 거예요. 그것도 돈 있는 사람들이랑 영끌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저는 못하죠. 그렇지 못하지. 네, 열받게. 근데 그랬더니 가계부채가 늘어났다. 지금 기사가 이거예요. 저 지면이. 가계부채가 최대로 늘어나고 최대로 쏟고 있다. 속도와 질이 다 안 좋아지고 있다. 그게 왜?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에.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아들한테 딸한테 그냥 집을 한 채씩 주는 거지. 그러니까 상속세 깎아줘야지. 우리 상속세 깎아준다는 얘기 또 하잖아요. 물려받을 것이라고는 빚밖에 없습니다. 나는 뭐 마찬가지 크게 다르지 않은 신세라. 하여튼 근데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좀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도 대통령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투자 열심히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어서 주식시장도 좋을 것처럼 얘기하고 경제도 금방 버쩍버쩍 살아날 것처럼 얘기하더만. 그리고 안 되는 이런 건 나라에 다 살고 있네. 안 되는 건 다 전 정권이 잘못해서 심지어 코로나19 잘못해가지고 자영업자들이 힘들다는 얘기 아직까지 합니다.
그것도 실제 25조원이라 그러는데 실제 돈은 얼마 들어가는지 계산도 안 하고 그거 발표했다며요. 그렇죠. 어이가 없다 정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집권여당하고 대통령하고는 네가 죽나 내가 죽나 싸워보겠다 이러고 있고 대통령하고 경제 운영을 이런 식으로 하고 참 나라 걱정됩니다. 우리는 뭘까요 도대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 중간에 끼어 있어 그냥. 뭐 하는 사람들이 밟히면 밟히는 존재예요. 그냥 개미 같은 존재예요. 방송은 다 잘리고 이게 뭡니까 지금? 이제 맞춰야겠어요. 자, 저희 마치기 전에 꼭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지금 2,800분 시청하고 계시는데 오늘도 저희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살려주십시오. 좀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자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구독자분들이 많이 문자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구독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살려주십시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전 시사평론가 김성환 김민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